자, 이건 이제 제가 지금 연구과제로 진행하는 건데요. 실제로 그 인지반응 시간은 앞에 사물이 차량이 정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특정의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그걸 인식하는 그 시간대의 여유 시간을 감안해서 현재는 도로 설계 기준에서 2.5초를 둡니다. 저 앞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그걸 보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브레이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킹에 해당되는 것은 인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브레이크까지 넘어가는 공주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브레이킹을 해서 멈추는 데까지가 제동거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포함한 것이 그 전체의 이 내용이 얼마 정도 걸리느냐 인지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걸 인지반응 시간이라고 해요. 사람이 할 때는 2.5초. 근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이게 서로 V2V 차량과 차량에도 통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정보를 받겠죠. 그래서 한 5분의 1로 쪼는 겁니다. 0.5초. 또 한간에는 0.16초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게 맞는다? 아직은 검증이 조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연구를 통해서 정확한 자율주행에 관련된 AI의 인지 반응 시간, 또 우리의 운전면허가 있는 것처럼 AI의 운전면허에 그런 기준들을 수립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뭐 정단곡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세그와 크레스트라고 합니다. 보통 오목한 도로 그리고 볼록한 도로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그와 크레스트에 해당되는 것 중에 시인거리라는 게 있어서 그 시인거리가 실제로 사물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런 센싱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는 라이다나 카메라로 그 해당 정보를 입력받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런 오목하고 볼록한 또는 좌로 굽고 우로 굽은 도로 같은 경우는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카메라는 여러 개, 라이다 센서도 정말 여러 개를 해서 이 빈틈, 빈 공간이 없어야 돼요. 센싱 하는데 만약에 빈 공간이 발생하면 거기서 사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도로를 만들고자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피력해 드린 겁니다. 자, 차량은 이제 소유 개념에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공유하는 개념으로 바뀔 겁니다. 보통 바로 직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출퇴근하게 되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중간에 이동하는 걸 제외하고 내근만 한다고 하면 출근해서 퇴근까지 내가 가져간 차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주차 공간을 점유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의 트립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관건, 귀가를 해서도 내가 다음날 출근 전까지는 이 차는 그냥 내 주차 공간, 집에의 주차 공간을 점유하고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공유에 해당되는 걸로 내 차량을 공유 서비스로 하겠다. 그러면 트립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는 거죠. 다목적 통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측 윗단은 단트립, 원트립에 해당되는 거, 트립 1, 트립 2 차량이 주차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밑에 단은 차량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겠죠. 이 차량은 도로에서 자꾸 다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출근할 때는 나를 A라는 사람을 출근을 시켰고, 내가 이용하지 않은 그 시간대에는 뭐 저희 안사람이 이용해도 되고 또는 제 친구가 이용해도 되고 또는 제 3자가 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겠죠. 대신에 시간 제약을 두고 퇴근 때는 나한테 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전체 100% 차량 중에 10%만 있어도 실제 우리가 이런 트립 행위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예측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소유 개념에서 이제 공유 개념을 갖던 거를 좀 도식화했어요. 이 앞에 단에 있는 이 그림은 운전자가 있는 것과 차량이 이렇게 이제 운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뒷단은 자율주행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필요 없죠. 자율주행 차량이 알아서 이동하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사람이 내리면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탑승자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의 컨셉이 아닌 탑승자의 요 니즈에 의해서 그런 그 트립이 형성이 되면 굉장히 이 차량의 운용의 범주를 넓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가 되면 사회상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가기 때문에 등하교 시킬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제가 구상하는 이런 스케줄이 거기가 또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녀분들이 또 우선순위가 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율주행만 오게 되면 저한테 시간적인 할애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너 갔다 와라. 우리 애 좀 데려다 주련. 목적지는 이거. 우리 애 지금 학교 시간이네. 갔다 와라. 그리고 저는 그 시간대에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이런 서비스들이 구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은 자율주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과거와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도로는 우리가 직접 운전하고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이동만 했습니다. 이동 공간으로서의 도로가 활용됐죠. 근데 이제 우리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잖아요. 근데 일반 휴게소도 있지만 체험형 휴게소가 있어요. 문화센터도 있고 또는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또는 보면은 또 거기에 여러 위치별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다릅니다. 일반 휴게소 말고 다목적형 휴게소, 복합 휴게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 외곽순환선 보면 상부에 상하행을 하나로 해서 상부형 그런 휴게소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복합 휴게 공간으로 활용이 되죠. 근데 이제 도로가 이런 자율주행차가 되게 되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운전을 하지 않고 탑승자의 상황이면 가면서 회의도 하고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적 공간이라고 언급할 수 있고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단지 이제 그건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제니까 이 주 52시간에 해당되는 것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동 시간까지도 운전할 때는 아니었는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과연 그거는 이제 근로시간에 어떻게 포함시키냐? 그 이제 번외의 문제, 거기서 또 검토를 하겠죠. 아마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검토를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미래도로를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미래도로, 도로 설계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도로는요, 사고가 없는 도로, 무사고, 또 지정체가 없는 무정체 도로, 또 일반적으로 많은 참여와 또 사회생활이 가능한 여가 선용이 가능한 물론 비즈니스 업무라든가 여가 업무라든가 체험 공간으로서의 사회 공간으로 되겠죠. 그게 문화 공간으로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 그 공간 내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도로의 상이 바뀝니다. 기존의 도로의 컨셉이 이제 변모하게 되는 거죠. 이 변모를 우리와 같은 기술자들은 빨리 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휴게소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화장실이 제일 깨끗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런 걸 직접 체험하고 또 견학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과거 우리가 선진국들을 굉장히 좀 부러워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그런 기술적으로 아니면 그런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뭐 K-컬처, K-팝, K-푸드, 그러면 나머지 것도 전부 다 또는 K-밀리터리가 될 수 있는 거고,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이렇게 수강을 하시고 제가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걸 생각하고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미래도로가 우리의 많은 것들을 변모시킬 것이다. 그리고 도로는 도로로의 기존의 그런 관념을 탈피시키고 또 달리 무언가에 창조하고 또 다른 무언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사업한다면, 그 사업을 선도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자, 미래도로의 체계 변화인데요. 이미 앞에서 언급드린 것들을 개념을 조금 달리할 뿐입니다. 2025년까지 도로는 이동 공간이 아니고 창조적 공간으로서의 모습을 변모하고자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V2X는 everything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차량과 모든 객체와의 소통 연결. 근데 결국은 통신 인프라가 돼야 되겠죠. 그런 정보의 환경을 제공을 한다. 그러면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하기에 최적의 어떤 시점이 되지 않겠냐? 결국 그거는 데이터의 신뢰가 있어야 되고 정보의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의 공간으로 언급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 이제 2035년이 되게 되면 이제 협력 공간. 자율주행 차 간의 협력. 그러면 이런 통신 서비스에 있어서 2km 전방이든 뭐 5km 전방이든 그런 자율주행 차와 후행하는 2km든 5km든 후방에 있는 차량이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저 앞에 사고가 발생했네. 후행 자율차야. 앞에 사고 발생했으니 속도를 저감해 주련. 또는 우회해라. 거기 공간 안으로 들어간 차량들은 어쩔 수 없지만 미리 다른 곳으로 우회할 수 있다면 우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정체를 최소화하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이게 엄청난 서비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력 공간. 그걸 언급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율 공간입니다. 보통 IoT, 사물 인터넷 말씀드렸잖아요. 도로 간에 각각 시설물 간에 객체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된 서비스, 제공된 정보를 차량한테도 주고 탑승자한테도 주고 또 보행자한테도 주고 그러면 이러한 그 환경이 얼마든지 안전하고 또 이런 그 구현 서비스 자체도 다양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군집형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화물 같은 경우에 철도가 열차 객체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객차가. 근데 이제 화물 같은 경우에 일반 객체 그 승객의 객차보다 훨씬 많이 연동시켜가지고 이 레일을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궤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만약에 자율주행이면 군집주행, 플래툰 형성이 가능하겠죠. 화물이 각각 연동해서 이동을 하면 그 중간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광주로부터 서울까지 화물들이 들고 날고 합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생산된 어떤 제품이 뭐 화물에 의해서 중간에 대전으로 간다. 대전으로 가다가 그 차는 빠져요. 다시 간격 수락을 해서 화물차가 근데 이제 선행 차량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하겠죠. 선도하는 차량이. 그래서 그 차량이 만약에 목적지로 먼저 빠져나간다면 그 후행 차량이 또 선도 차량이 되고 이렇게 서로 간의 통신에 의해서 V2V 환경이 잘 구성이 되면 그게 이제 군집형 자율주행이 되는 거죠. 그게 2045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2055년 되면 모든 도로는 3D 매핑이 돼서 그 도로의 정보를 내부에서도 볼 수 있고 모든 차량이 그냥 트래킹 원활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2055년 되면 자율차의 비율이 60, 70% 지금 예측되는 범주는 그렇지만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죠. 그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미래도로는 자율주행 그린카부터 이제 통일을 전제로 하게 되면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합니다. 자율주행이 결국은 친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수소전지차, 뭐 하이브리드 차,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 그린카의 개념. 그리고 커넥티드카는 서로 기술 접목을 해서 상호 간의 연결. 그래서 그린카를 상용화할 때 이런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트립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교통 개념이 이제 전환되는 거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지면 교통에서의 과거 어떤 서비스의 항목보다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죠. 영역이 확장되는 거고. 그래서 운송에 해당되는 컨셉이 다양화될 것 같습니다. 그건 결국은 자동차가 공유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공유를 하려면 결국 ITS로 통합관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도로는 스마트한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안에 스마트한 카가 다 돌아다니고 자율주행 차량이 되겠죠. 거기에 있는 IoT, 사물 인터넷 가지고 도로 인프라의 정보를 통해서 안전한 도시, 스마트한 도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통일이 되면 그 새로운 그 계획 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스마트 시티를 구현을 하고 그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상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계획화되어 있는 도로가 되겠죠. 실제로 우리 교통관제센터처럼 도로 유지관리도 외국의 그 시스템 전체가
판매라고 하기보다 사업이 추진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ITS 서비스가 굉장히 미래 기술이 다 접목이 돼 있고 운영 유지 관리에 기술 노하우가 굉장히 축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가는 거예요. 공항의 전체적인 운영 관리 그런 시스템을 사실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실제 운영까지 해주라.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건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전반에 산업 구조에 또 다른 혁신이 이루어지는 게 도로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그런 노력에 의해서 사업 영역이 확장되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미래가 좀 더 밝고 풍성해질 거로 생각됩니다. 자, 이제 그 미래도로를 언급할 때 이제 트랜스로드, 보통 교통과 도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도로는 인프라, 교통은 위에 들어가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하드웨어인 도로와 소프트웨어인 교통의 어떤 시스템이 같이 상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이 100% 활용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혼입률이라고 하거든요. 일반 차량이 10%만 혼입이 돼도 이런 용량은 그 일반 차량으로 해서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자율주행 차라면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의 인지 반응 시간 0.5초라고 하면 그거는 결국은 용량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늘어난 용량으로 인해서 알파고가 있는 것처럼 알파도가 이제 구현이 되는 겁니다. 또 도로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그리고 공간과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이제 가치 창출이 이루어지겠죠. 친환경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에너지 하베스팅이 있다고 하면 결국은 유유부지 또는 도로 축상으로 사면들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그거는 이제 또 다른 기술 부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유지 관리가 원활해지고 결국은 도로는 실제로 아주 컴팩트해지고 또 안전해지고 또는 이런 그 연결에 해당되는 커넥티비티에 해당되는 게 시공간을 좀 넘어서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강좌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겠지만 정말로 실현 가능하구나. 조만간 우리는 그런 창조적인 도로에 실제 우리의 자율주행차가 내가 운전이 아닌 탑승자의 입장에서 그런 도로를 가겠구나.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기술 노력을 해야 되겠죠.